예. 안녕하십니까. 저 2012년 12월 29일입니다. 이제 12월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간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나요? 지금 9, 10, 11, 12, 4개월 됐네, 딱. 4개월 동안 좀 힘드셨겠지만 이제 마지막 수업이니까 또 이제 한 5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5주 정도 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아마 3월 달부터 빠르면 2월 말부터 다시 또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또 못 뵐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 또 오늘 과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12장 부분, 13장 부분의 일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기본서의 챕터에 있는 그 책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의 교재 내용은 약간 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응용되는 문제들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14장 배전술래 관리와 보호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시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번에 배우셨던 거를 오늘 오전에 첫 번째 시간에 간단하게 복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4장 부분에 대한 예습을 첫 번째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항상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그날에 대한 요약을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쯤에는 이제 변전소 안에 들어가는 이제 변압기 쪽을 일부 들어갈 겁니다. 개폐장치하고 모선 쪽은 오늘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1월 26일 해가지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기존에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이제 2번 했었으니까 제가 한 5번 정도는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3번째, 4번째, 5번째 해가지고 한 100문제는 넘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본관 3층 4강의실에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관연도 문제 부분에 대한 풀이 과정들은 그 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다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이제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문제풀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다시 송부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주 남았습니다. 5주, 4주, 3주, 2주, 1주.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오늘 이제 12월 29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1월 5일이고, 이때가 1월 10일이고, 이때가 1월 19일, 그리고 이때가 1월 26일. 요때 관연도 문제, 요때 관연도 문제를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2월 3일 날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전 쪽, 이쪽을 끝낼 겁니다. 그리고 봐서 이렇게 4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변전 쪽, 여기도 일부 변전이 들어갈 거고요. 빨리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발전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도 이제 발전. 하는데 이제 발전이 양이 많긴 한데 여기까지 이제 발전을 할지 아니면 발전이 좀 빨리 끝나면은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부분을 한번 해드릴지는 시간에 따라서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발전까지는 끝내는데 이제 사학원,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책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3권이고요. 요게 2권입니다. 1권 쪽에 송배전공학을 조금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 부분이 그래도 많이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들어가가지고 저번 주에 배우셨던 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배전 쪽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뭘 하나 하실 때 전체적인 걸 한눈에 봐두시는 게 나중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장이 어디로 갔나? 보이시네? 이게 좀 그때 이제 고압 배전 방식 3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지중 배전 계통 구성,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 저압 배전 방식.
저압 배전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지식, 환상식, 만상식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예? 스폰 네트워크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비선 절체 방식 같은 것도 다 고압입니다. 예,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캐스케이드 이런 부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ABC 케이블 방식, 그 다음에 고조압 배전 계통의 전기 방식 해가지고 표로 하나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2,000 삼성 사선식 직접 접지 방식으로 변경한 기술적 경제적인 근거, 이런 부분.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되새김을 해보라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중성선 역할, 퓨즈 삽입하지 않는 경우, 이런 내용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해석해 놓은 것들을 한번 볼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분 자료인데요. 공장 수전 시 수전 방식 열거. 이겁니다. 가공으로 수전 받을 건지, 지중으로 수전 받을 건지, 고압으로 수전 받을 건지, 저압으로 수전 받을 건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캐스케이딩 현상과 대체, 스포트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특성, 그리고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 그리고 22,000 공급 가능한 수용과 계약 전력. 이게 지금 사실 20MW에서 40MW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배전 솔루식 고려할 사항, ABC 배전 방식, 저압 배전 방식. 아까 나왔던 것처럼 삼상 사선식 직접 접지 방식으로 통일한 기술적, 경제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라. 다중 접지 배선에 대한 중성선 역할. 이제 직접 접지가 있고요. 유효 접지가 있고요. 다중 접지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직접 접지입니다. 근데 이제 부르는 것만 틀려진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고저압 혼착 시 저압 쪽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변압기에 혼촉 방지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럴 때 대지전압 기준은 300V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전 방식에 대한 선정, 1회선 수전 방식, 그 다음에 2회선 수전 방식, 예비선, 평행 2회선. 여러분들이 그때 고압 부분을 보셨을 때 이제 예비선 같은 거 나왔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이제 표현을 해놨고요.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환상식, 만상식. 똑같은 환인데 조금 틀려진다고 그랬죠? 환은 그냥 2D 개념이라고 그러면 망상식은 3D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스포트 네트워크 방식은 항상 2개의 변전소에 변압기는 3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변압기 1차 측에는 차단기가 있다, 없다? 없다. 개폐기만 있고 변전소에 차단기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들을 개폐기는 부하 전류를 개폐를 못합니다. 사고 전류를 개폐를 못하고. 그래서 항상 이 변압기를 작업을 할 때는 전력회사하고 연결해가지고 전력회사하고 통화해서 이쪽을 끊어줘야지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2차 측에 퓨즈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CB, 프로텍터, 이런 식으로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따가 설명드린 자료는 이 네트워크 변압기의 용량 선정 방법들, 130% 과부하해서 8시간 운전이 가능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참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상세한 자료가 더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라면 끓일 때 라면 끓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거기다 여러 가지 파를 넣든 계란을 넣든 뭘 하는 건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 끓일 때도 정 안 되면은 라면 끓일 때 안 되면 컵라면부터 드시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 이런 맛이구나. 그러면 거기다 여러분들이 더 양념을 쳐서 김치를 먹든 뭐를 하든 그런 식으로 이제 자료들을 저희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능력에 맞춰서 조금씩 더 흡수를 하시면 됩니다. 스폰 네트워크 방식에 대한 장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단점, 일단 시설 투자비가 비싸겠죠. 양쪽 변전소에서 받아야 되니까 변압기도 3개를 병렬 운전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차단 장치들, 그 보호 개전 방식도 복잡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동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해하신 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캐스케이딩 같은 경우는 사고 나는데 전파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다른 쪽으로 전파되지 않게끔 이제 끊어주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1차 측에 COS가 있고요. 이 2차 측에는 라인 퓨즈가 있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22,900의 배전솔로에 대한 보호기기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변전소에 CB가 있겠죠.
변전소에 CB가 있으면 배전솔로를 통해서 배전이 됩니다. 배전솔로의 첫 부분에 나오는 게 바로 리클로저입니다. 리클로저. 첫 번째. 리클로저는 클로저인데 리니까 다시 클로저 할 수 있다. 얘는 차단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섹셔널라이저입니다. 섹셔널라이저는 차단기 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개폐기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라인 퓨즈입니다. 요 순서들을 이제 CB, 그 다음에 뭐요?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요거는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2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332. 리클로저는 3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섹셔널라이저 3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 라인 퓨즈는 2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 그림으로 전체적인 콘셉트를 잡아두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하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호협조 속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와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쪽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실 때 이쪽 영역이 어떻게 되냐? 아까 설명드렸던 건 CB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리클로저가 있고 그 다음에 섹셔널라이저가 있고 라인 퓨즈가 있다. 그러면 얘 부분이 이제 이쪽이 될 테고 얘 부분이 이쪽이 될 테고 얘 부분이 이쪽이 될 테고 얘 부분이 이쪽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캐스케이딩 현상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요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 자료들 보내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변압기 1차 측에 퓨즈 설치하고 이게 COS라는 얘기죠. 컷아웃 스위치, COS. 파워 퓨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변압기 저압 측에서는 구분 퓨즈가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구분 퓨즈가 먼저 동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COS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스폰 네트워크 방식. 여기 보시면은 2에서 4회선입니다. 네트워크 배전선에 네트워크 변압기를 접속하고 프로텍터 차단기, 병렬 접속, 신뢰도, 부하밀도, 대용량 수용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변전소 ABC, DL 라인에서 이렇게 변압기 1차 측엔 부하 계피가 달려있고 2차 측에 차단기가 있는데 차단기 1차 측에 프로텍터 퓨즈가 달려있고 네트워크 모선에 테이크업 CB 퓨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해서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이제 설명했던 부분도 기억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주요 기기. 여기 보시면 1차 측에 부하 개폐기가 있다는 얘기죠. 2차 측에 네트워크 TR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TR의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130% 과부하에서 8시간 운전 가능할 것. 그래서 변압기 대수 마이너스 1, 최대 수요 전력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성용품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트워크 프로텍터 차단기에서 이제 기억나시나요? 67, 78, 84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근데 얘가 뭐라고요? 역전력 계전기. 얘가 뭐라고요? 차전압 계전기. 얘가 뭐라고요? 무전압 계전기.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역차함으로 외우시라고요. 역차함 후 67, 78, 84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뭐라고요? 전력형 계전기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력형 계정이기 때문에 PT하고 CT에서 다 받아들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둘 다 전압형 계정이라고요. 차전압, 무전압. 그러니까 얘는 전압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전압만. PT 쪽에서 전압만. 그러니까 얘 같은 거 어떻게 되죠? 역차무에서 차전압이니까 PT를 양쪽에 전압이 들어와야 되겠죠. 얘는 무전압이니까 1차 측이 전압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만 보면 되니까 이쪽에다 연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이 그림도 그리시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역차무 이렇게 딱 외워주시라고 67, 78, 84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다 나와있죠? 설명드렸고요. 요건 이제 보호협조 부분인데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모선 쪽에서 사고가 나면 전력계사 차단기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사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LBS는 사고 전력 차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네트워크 TR하고 퓨즈 사이에서 사고 나는 경우.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고 나면 얘가 이게 사고 전류를 차단한다고요?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2차 측 사고 전류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전소 측의 OCR 계정기가 이걸 감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 퓨즈가 용단은 될 수는 있어도 변전소 측의 OCR은 동작을 안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보호협조상의 문제점 같은 것도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 네트워크 TR 2차 측,
테이크업 쪽에서 사고 나면 테이크업 12 쪽에서 차단을 한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고가 나는 경우, 파워퓨즈 2차 측에서 사고가 나면은 파워퓨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단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보호협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왜냐 프로텍터 퓨즈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던 것들은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오동작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냐? 발전기가 병렬 운전을 한다든가 콘덴서가 있다든가 회생전력이 있다든가 단락 기어 전류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아까처럼 역전력 같은 그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회생전류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셨는데 지하철이 달리다가 직류 같은 경우는 직권전동기 같은 경우는 달리다가 전원이 안 들어와도 무부하로 운전하죠. 그러면은 얘가 발전기가 됩니다. 전동기는 거꾸로 발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나중에 변압기 원리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됩니다. 변압기 원리를 아시면요. 전동기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동기를 이해하면 발전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먼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병렬 운전한다. 그러면 병렬 운전하면서 그런 그 역류에서 역전력 차단, 아까처럼 나왔던 역전력 차단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진상용 콘덴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전력 성분에 의해서 전압이 상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차전압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회생전력 같은 경우는 역전력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전철이 움직이다가 전원이 그러니까 전원을 쓰지 않으면 얘가 거꾸로 발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회생전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제어를 하는 거죠. 발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회생전력에 대해서 나머지 사이리스라든가 이런 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제동저항을 달아가지고 그 회생전력을 태워줍니다. 열로써. 그래서 이제 인버터 같은 데 보시면은 인버터 쪽, 모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무부하로 운전하다 보면 얘가 발전기가 되다 보니까 거꾸로 전기를 공급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력을. 그럼 인버터 쪽에 문제가 생기겠죠. 인버터는 전원을 밑으로 부하로 공급을 해주는데 거꾸로 치고 올라오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버터 쪽에서는 제동저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 치고 들어오는 전류를 저항으로 해가지고 태워진다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들이 발전기에서 보고 계셨던 TCBR입니다. 사이레스트 컨트롤 브레이킹 레지스터. 발전기의 부하가 탈락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발전기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빨라지면 위험하니까 그 빨라지지 않게끔 부하를 적절하게 연결을 해줘서 발전기의 속도를 줄여주는 게 TCBR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락기어 전류 뭐 이런 것들은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단점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됩니다. 고밀도 배전 방식. 여기서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일반 선로는 10MV, 상시, 비상시는 14MV까지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요 대용량 선로는 15MV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전소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20MV까지 22,900으로 공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0MV까지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대용량 배전선로가 기존에 325스퀘어였다면 지금은 630스퀘어짜리로 바뀌면서 한 개 선로로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케이블이 630스퀘어짜리가 안 깔려 있다 보니까 325스퀘어짜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한 선로당 받을 수 있는 게 20MV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두 구자를 받는 거죠. 20MV, 20MV 해가지고 20MV짜리 TR을 두 개를 병렬 운전을 하든가 아니면은 단독 운전을 해가지고 40MV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전기요금이 나오는 그 고지서에 번지가 하나면은 한 개 구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편법을 했냐면 주소지를 두 개를 넣는 겁니다. 주소지를 두 개를 넣어가지고 두 개 구자를 별도로 받아서 전기요금을 두 개로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것들이 20MV짜리를 두 개를 받다 보니까 왜냐면 여기에 MOF가 달려있고 여기에 MOF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MOF에 따른 기본 역률에 대한 요금이 있겠죠. 기본 요금이 30%가. 그래서 병렬 운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MOF를 받아가지고 얘가 70% 쓸 때가 있고 여기 30% 쓸 때가 있겠죠. 얘가 30% 쓰다가 70% 썼다. 그럼 얘는 70이 최대 그 피크이기 때문에 그 피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기 요금이 기본적인 게 고지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가운데다 장치를 하나 달아둠으로 해가지고 얘를 50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한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치 자체는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
그런 이제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보통 3천만 원부터 한 1억 정도 합니다. 그 장비를 달아가지고 전기요금을 절약하는데 한 2, 3년 정도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전기요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뱅크 같은, 보통 여러분들이 변압기, 한전 변전소가 한 600개가 넘습니다. 그 600개가 넘는 변전소에 보통 45에 60MV짜리 대한 TR이 보통 한 4개 뱅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변압기는 한 3,000개 정도가 되겠죠, 대략. 예? 한 개 변전소에 4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배전용 변전소고요. 그 다음에 송전용, 변전소 쪽은 변압기들이 더 틀려지겠죠. 그때는 이제 단건 변압기로 이제 YI 델타로 이제 결선이 돼 있으니까요. 보통 6개에서 7개에 대한 DL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 4개에서 5개 정도 DL만 사용을 하고 2, 3개 정도는 여유로 놔둡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54 수용가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고지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왜? 이 피더가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용량이. 154 같은 경우는 45에 60MV인데 20MV 이상이면 지금 154니까 이 변압기라도 커버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변전소를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전에 이제 그 고지를 해서 그런 부분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대관 업무 하실 때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상선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25스퀘어에서 600스퀘어로 이제 지금 그 대용량 배전선로로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들 참조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지금 계약 용량에 따른 100kW 미만은 지금 이게 바뀌었죠? 500kW까지인가요? 예? 50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100kW였는데 지금 500kW 미만도 지금 저압으로 수전은 가능합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 다음 100kW에서 만까지는 22,900인데 이게 사실은 2만이었죠, 2만. 변전소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2만까지 됐고, 비상, 시에는 15,000, 14,000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2만인데 이게 4만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만에서 지금 300만인가요, 이게? 300만까지는 154. 300만 초과하는 경우는 3, 4,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3, 4, 5 수용가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군데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몇 개의 수용가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3, 4, 5 수용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14,000, 2만. 이런 것들은 이제 똑같은데 지금 40만으로 바뀌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500kW, 뭐 2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려해 줘야 되는 부분. 가공인지 지중인지 부하 밀도를 조사하고 배전 방식을 조사하고 전기 방식을 조사하고 이런 것들 3상 3선식으로 할 건지 고압을 할 건지 저압을 할 건지 3상 4선식으로 할 건지 단상을 할 건지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이런 식으로 부하 밀도를 조사해 가지고 배전선로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케이블을 어떻게 끌을 건지 배전선로를 환상으로 할 건지 망상으로 할 건지 스폰 네트워크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2장에 배웠던 그 배전선로의 전체적인 콘셉트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보고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부, 배전, 보전, 보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주시라는 얘기죠. 가공지역, 부하밀도 조사, 배전 방식, 전기 방식, 그 다음에 보호 방식, 배전용 번전소, 기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흐름을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서 써주시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가부, 배전, 보변 정도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신도시, 이건 배전입니다. 배전선로 신설시 어떻게 설계를 해줘야 되느냐? 그럼 가부, 배전, 보변만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가공인지 지중인지, 부하 밀도를 조사하고, 배전 방식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전기 방식, 보호 방식, 그 다음에 배전용 변전소를 어떻게 할 건지 기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죠. 가공지역 선정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하밀도 좋다다. 부하밀도 같은 경우는 향후에 부하가 얼마만큼 증가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설계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전 방식은 고압인지 저압인지 그 다음에 전기 방식은 고압은 3상 4선식 저압은 단상 2선식 3상 4선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배전 방식에 봤던 내용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보호 방식 같은 건 배전선로 보호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얘기했던 것처럼 CB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이런 관계들 내용을 써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정 모르실 때는 그런 그림을 갖다 막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만 알고 계셨다가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니까. 캐드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협조 방식입니다. 캐드 프로 2.0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그냥 단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텍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엑셀로 해가지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짠 건데 지금은 쓰지는 않고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엑셀로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클로저 섹셔널 라이저를 이용한 보호기기로 배전선로를 보호한다. 이런 것들을 그림하고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용열, 부등열, 부하열 이렇게 배우셨죠? 이런 내용들을 이해가지고 배전용 변전소에 대한 변압기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걸 각각을 넣어주시는 게 오래갑니다. 단순하게 그 내용만 보시지 말고 기타 부분은 전력 간선에 대한 굵기 325 스퀘어에서 600 스퀘어로 대용량 배전을 하기 위해서 미리 깔아둬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피더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지 내용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자동에 대한 내용들도 검토를 해주시면 된다. 코다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ABC 배전 방식은 케이블, 중성선, 조가선에다가 A상, B상, C상을 같이 묶은 겁니다. 근데 얘는 케이블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공선이 아닙니다. 케이블. 가공선은 뭐죠? 도체만 있습니다. 도체만. 바깥에 외피가 없다는 얘기죠. 절연 케이블이. 절연 피가. 그러니까 도체, 그 다음에 내부 반전지층, 그 다음에 외부 반전지층, 여기 절연체가 있고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바깥에 방식층이 있고. 그런 그 케이블 구조에 대해서도 2장 가공 배전선로의 구성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케이블 방식 같은 거 보시면 되고, 이것처럼 보시면은 조가선이 있고 A상, B상, C상을 같이 쓴다. 여기 어떻게 되지? 도체, 내부 반전지층, 절연체, 그 다음에 외부 반전지층, 그 다음에 방식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시스선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단상교류하고 삼상교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건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그때 비교해가지고 뭐 소요 전선량, 중량 뭐 이렇게 다 설명드렸었죠. 전력량도 그런 것들을 단상 2선식을 기준해가지고 표로 해가지고 작성하는 훈련들도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3상 4선식, 3상 3선식.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 3상 3선식에서 하나가 빠지면 부위결선이 된다. 이용률이 어떻게 된다? 57.7%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3상 4선식을 이용해가지고 단상부하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4선식, 별로 해가지고 전선의 중량, 중성선의 굵기, 이런 것들 비교했던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던 기술적 근거하고 경제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림들을 보호협조 개념도로 나중에 할 때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변전소가 있으면 릴레이가 있고 차단기가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리클로저가 나온다고요. 리클로저는 몇 개까지? 3개까지. 리클로저. 그 다음에 섹셔널라이저는 몇 개까지? 3개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인 퓨즈는 2개까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다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내용들을 밑에다 더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요소 등에 대해서. 경제적 근거는 이제 돈이 싸지는 거죠. 왜? 회선수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3상 3선식에 비해서 3상 4선식이면 전류를 더 공급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전압 손실도 경감이 됩니다.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니까. 전압 강은 경감이 되고요. 보통 1에서는 22,900은 50km까지 배전이 됩니다. 근데 보통 한 33km 정도 안에서 끊는다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길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승합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따가 배전선로에 대한 승합 부분에 대해서 보실 때 변압기 쪽에서 승합을 했느냐 아니면 모선 쪽에서 승합을 하느냐 이게 있고요. 배전선로 쪽에서 승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배전선로의 전압 조정 어떻게 하냐? 발변 주배 얘기를 했었죠. 발전소에서 승합하는 부분, 전압 조정하는 부분, 변전소에서 전압 조정하는 부분, 주상변압기에서 전압 조정하는 부분, 배전선로에서 전압 조정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지듯이 변전소에서 딱 봤을 때 배전선로는 변압기 자체에서 OLTC로 전압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모선 측에서 전압하는 부분이 뭐가 있었죠? SVR이 있었죠.
모선 측에 SVR을 달아가지고 전압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각각의 급전선 부분에서 SVR을 전압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 두 개를 혼합해서 전압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게 되는 게 LDC에 의한 전압 조정입니다. 라인 드롭 컴펜세이터 해가지고 LDC에서 전압 조정하는 방법도 어떻게 되는지 이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한 부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정 방식에 의한 부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중성선의 역할은 뭐냐? 이제 왜 유효접지를 쓰느냐 이겁니다. 왜 중성선을 쓴다고요? 3상 4선식을 쓰는 이유, 델타 Y를 쓰는 이유. 항상 나와야 되는 게 두 가지 전압입니다. 두 가지 전압. 380V하고 220V 전압을 쓸 수가 있으니까 Y결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압이 가장 중요하게 먼저 나와줘야 되고요. 고장전류를 분류해 줄 수 있다.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접지저항 저감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전압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절연이 용이가 된다는 얘기죠. 220V로 절연을 해도 되니까. 22,900에 다중접지를 한 부분이 바로 그거란 얘기죠. 13,200에 견뎌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델타 결선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2,900에 견뎌야 되니까 예를 들어 애자를 2개를 쓸 걸 4개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2,900에 다중접지를 하면서 직접 접지를 하면서 유효접지를 하면서 다중접지라는 건 뭐냐? 변압기에 접지가 되어 있는 건 직접 접지입니다. 근데 변압기에 직접 접지에 유효접지를 하게끔 일선지락 시 대지전압 상승이 상전압의 몇 배? 1.3배 이하가 되게끔 하는 게 유효접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접지를 했는데 1.3배 이하가 되게끔 한 게 유효접지란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전봇대마다 가공지선에다 접지를 한 게 다중접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변전수의 전봇대 거리는 한 50m 정도 됩니다. 50m마다 이제 접지가 돼 있다 보니까 전압 상승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맨홀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미터? 한 200m에서 400m 정도 됩니다. 왜 맨홀을 더 길게 못하냐? 케이블을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그 케이블 트레이에다 감아가지고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요. 그걸 실지를 못합니다. 케이블 길이가 길게 되면은 케이블 굵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는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육교 높이를 지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 200m에서 400m마다 케이블을 한 번씩 감아가지고 끊어주고요. 맨홀도 그렇게 만들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저 케이블 같은 거 어떡하냐? 해저 케이블은 어떡하냐? 저번에 한번 그 일장 할 때 제가 보여드렸죠? 바로 지금 우리나라 해저 케이블 같은 게 지금 LS 전선이 지금 동해, 북평 쪽에 지금 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바로 바닷가 옆에 그 금강산 올라가는 그 배 탔는데 바로 그 옆에 그 공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그럼 거기서 땅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바다까지 거리가 한 1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km 정도 됐었나? 바로 앞에 있던데. 그쪽으로 연결되시니까 땅굴 해가지고 배에다가 그냥 바로 실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배에 가서 그냥 풀어서 그냥 깔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MI 케이블.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장전류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내용을 보시고 접지장이 얼마만큼 저감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중접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 진행파가 반사 투과할 때 이렇게 임피던스에 따라서 그만큼 저감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같이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유도례 같은 것들이 줄어든다. 다중접지를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혼촉 시 저압축 전입 산승 접지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끝났습니다. 12장 부분. 또 다른 것들을 한번 볼까요? 12장에 대한 것들을. 배전계통에 대한 구성. 자, 보시면 고압 배전 방식. 배전이란 무엇이냐? 수지식.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수지식, 환상식, 망상식. 기억나시나요? 수지식, 환상식, 망상식. 이렇게 고압 배전은 그 세 개의 키워드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게 나와주고 나서 그림 그리고 설명하면 끝입니다. 이런 거 10점짜리로 나옵니다. 이 세 개 키워드는 외워주셔야 되고요. 고압 지중계통. 배전계통에서 이제 방사상식. 예? 지중입니다. 이건 지중. 방사상식. 이게 수지식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비선 절체가. 왜냐면 지중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다시 깔 수가 없습니다. 깔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닥을 더 깔았다. 예비선 절체 방식. 환상 공급 방식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방식이 하나 더 들어갔다. 망상식 대신에. 망상 3D로 깔아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럼 땅속에서 3D로 이걸 만들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3D 개념이 바로 네트워크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고압 가공, 고압 지중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폰 네트워크 방식.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 그림. 좀 뭔가 이상하죠? 요 밑에 테이크업 장치가 그림이 안 그려져 있던 것 뿐입니다, 그냥. 그것까지 그려주시면 더 되겠죠? 자, 나왔던 것처럼 130% 과부하에 8시간 운전 가능할까? 이런 수식들을 봐주시면 되고요. 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왜 보여드리냐면 그 사람들이 쓰는 답안지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범 답안을 보고 흉내를 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언어도 똑같습니다. 예? 언어를 자꾸 듣고 거기에 대해서 흉내를 내다 보면 발음이 비슷하겠죠. 그러면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셔도 이런 비슷한 그림, 비슷한 내용을 써주시면 채점자가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다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그런 키워드들은 반드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들 써주시고, 수식 써주시고, 도표 써주시고, 가능하면 한눈에 보이기 좋게끔 표로 좀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 이쪽에서 사고 나면 이 그림도 똑같죠? 다 똑같이 베껴서 쓴 겁니다, 지금. 여기서 썼을 때 보유협조가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좀 저도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 똑같이 베껴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베껴 쓴 건지, 예? 아니면 그냥 무작정 애워가지고 썼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답안지를 보다 보면은 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베껴서 썼습니다. 요거, 67, 78, 84, 역차무. 되있죠? 역전력 차단,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저압 배전설력 구성 방식, 방사상, 그리고 저압 뱅킹 방식. 저압입니다, 이거는. 고압어가 틀린다 그러죠? 방사상, 저압 뱅킹.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저압에 대한 네트워크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압에 대한 네트워크 방식.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지만, 이거는 왜냐면 한 번 넣어 놓으시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송배전 공학은 여러 번 반복을 할지라도 배전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배전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문제 정도는 나오거든요, 어떻게든. 예? 그게 이제 고압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데 송전 쪽하고 배전 쪽도 약간 애매합니다. 전압 조정이다. 그러면 이게 송전 쪽에 대한 전압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배전 쪽에 대한 전압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자, 저압 뱅킹 방식의 문제점, 캐스케이딩 장애가 어떻게 됐는지. 아까처럼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추가로. 여기 고압 퓨즈, COS, 라인 퓨즈, 구분 퓨즈가 있었죠? 이런 것들, 1회선 수전, T분기, 그 다음에 2회선 상용 수전, 그림을 그려서 해줬죠. 루프 수전, 그 다음에 스폰 네트워크 수전, 그 다음에 배전 방식 종류,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이런 그림들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2, 2, 루트 3, 3, 1, 2, 루트 3, 3. 이것만 가지고 선은 몇 가닥? 얘는 2가닥, 얘는 3가닥, 얘는 3가닥, 얘는 4가닥.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끝난다고요. 그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그냥 끝납니다, 계산은. 근데 그걸 알고 여러분 직접 써보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보고 답안지를 덮고 써주시죠? 안 나옵니다, 내용이. 제가 얘기했던 1, 2, 루트 3, 3만 생각이 나고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접 써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근데 이것마저도 생각이 안 나면 나중에 쓰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상 2선식을 기준해서 이 앞에서 계산됐던 걸 그냥 갖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기술적, 경제적 이유 나왔죠? 이런 그림 똑같이 나왔죠? 다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전압을 2배로 승합하게 되면은 같은 전력 손실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은 몇 배가 늘어나죠? 4배죠. 전압의 자성이 필요한다고 그랬으니까. 거리는 몇 배가 늘어날까요? 거리도 4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설명을 드렸고요. 송전거리는 몇 배? 똑같이 보면 4배가 늘어난다. 이 무형입니다. 그냥 그 내용만 알고 계시고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 역류 손실 저단 중 해가지고 전력을 가지고 전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을 계산하고, 전력 손실률을 계산하고, 저항을 계산하고, 단면적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중량을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면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요게 단면적이죠, A가. 단면적을 이용해가지고 거리를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단면적 계산하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전력, 손실. 이건 저항을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 그래서 저항, 전류, 전력 손실비. 이렇게 나오죠. 전류, 단면적, 동량비. 이게 역류 손실 저단중을 이용을 해가지고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건 닫고요. 1장도 닫고. 2장에서는 전압강화율, 전압변동률, 그 다음에 손실계수, 부하율, 분산 손실계수가 나왔죠. 이거 기억이 나시나요? 세 개? 어떻게? 부하가 전원축에 집중된 경우, 부하가 평등부하인 경우, 부하가 말단에 집중된 경우, 그림을 그려주실 때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뭐라고요? 위에는 전원축에서 공급되는 양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는 별로 소비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쪽 가서 많이 소비가 됐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부하가 말단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다시 또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썼나요? 이게 평등했었나요? 반대했었나요? 자, 요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요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부하가 이쪽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전원축에. 이거 외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 이거하고 이걸 합한 거. 그래서 여기 가운데까지는 부하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그건 뭐냐? 얘하고 얘가 합쳐졌죠. 그러니까 이 밑에도 보시면 얘하고 얘가 합쳐졌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 계산하는 부분들. 분산 손실계수가 어떻게 되는지. 변압기 손실에 대한 종류 두 가지가 있었죠. 부하손, 무부하손. 근데 항상 먼저 무부하손을 먼저 생각을 하시라고요.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예? 거기에 무부하손에 있는 게 뭐라고요? 두 가지? 히스테리시스손, 그리고 와류손, 철심에서 도는 부분. 그 다음에 부하손에는 동손, 와류손, 뭐 표류부하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아몰포스 변압기에 대해서도 물어본다고 그랬죠. 이용률, 부동률, 부하율,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부하율 생각하면 뭐라고요? 밑에가 뭐라고요? 밑에가 최대, 위에는 평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최대분의 평균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율 하면 곱하기 100. 일주일 전에 설명드렸는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해놓고 잊어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 왜 제가 지금 배전을 조금 더 요약을 해주냐면, 한 달 뒤에 시험 보실 때 오늘 본 걸로 그냥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끝내놓고, 그 다음 더 중요한 부분, 송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고, 마지막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2장이 이렇게 끝났고요. 그럼 2장이 끝났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은,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전압변동률 계산, 전압강화, 전압변동, 변압기 최대 효율, 분산 손실 계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으니까 제가 이건 생략하고 다른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 전압강화율, 전압변동률. 전압강화율은 뭐에 대한 비율이라고요? 예? 송전단, 수전단. 그리고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 전부하.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쓴다고요.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 전부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가 뭐냐? 말단의 단일 부하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단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요것들 다 생각나시죠? 예? 예분의 예인데 예분의 예를 하기 위해서는 예 더하기 예 부분하고 예 부분 그리고 예 부분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된다. 그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워낙 작으니까 예 부분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X 성분이 아주 작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이렇게 설명이 된다. 뭐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에 대한 실제 계산 부분.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된다. 계산하는 양식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수전단 역률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 예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는 제가 안 풀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연구반에서 하시니까. 요거는 저번에 설명드리죠. 부하율을 하면 뭐라고요? 최대분의 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1F. F가 뭐였죠? H가 뭐였죠? F가 바로 부하율입니다. H는 분산 손실계수. 손실계수란 얘기죠. H는. 근데 스몰 h가 분산 손실계수입니다. 얼마나 분산이 되는지. 그러니까 분산 손실계수는 어디에 부하가 집중이 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계수란 얘기죠. 손실계수는 손실이 일어났는데 분산이 돼 있다. 어디에 집중이 돼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치로 나타내다 보면 뭐 3분의 2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 있었고 3분의 1이 있었죠. 그걸 이제 표로 이제 뒤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 손실계수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집중되어 있느냐. 어떻게 됐죠?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더니 아무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얘기를 안 하는데 정확하게 의미는 뭐라고요? 부하가 줄어드는 겁니다. 부하가 줄어드는 거. 어떻게 줄어드느냐. 이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이 그림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부하가 균등하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얘는 균등하게 줄어드는 거고 얘는 부하가 끝에 가서 갑자기 줄어들었죠. 전류가. 그거는 부하가 말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처음부터 부하가 갑자기 줄어들었죠. 그럼 뭐냐? 이쪽에 부하가 많이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그럼 절대 잊어먹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컨셉을 가지고.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부분이 있었죠. 얘가 어떻게 돼? 3분의 1, 15분의 8, 5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똑같습니다. 전력 손실은 손실계수가 똑같으니까 전력 손실률도 똑같겠죠. 자, 그런데 그걸 이제 계산하는 것들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계산할 때 얘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된다? 1-x다. 얘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된다? 1-x의 자승이다. 이렇게 된 건 뭐냐? 1-x의 가로의 자승이다. 그렇게 외워주시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그걸 적분을 하는 겁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이 나오고 그 2분의 1이 여기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 1-x를 이제 자승을 해가지고 풀어 써서 하니까 3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죠. 전압 강화하고. 요거는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뭐다?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여기 일단 2분의 1. 가운데 집중되어 있으니까 2분의 1이죠. 얘는 어디 있죠? 얘는 말단 측에 가 있죠. 그러니까 3분의 2죠. 얘는 어디 있죠? 전원 측에 있으니까 3분의 1이죠. 제가 그렇게 외워주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산 부하율은.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은 15분의 1, 15분의 8, 15분의 3 해가지고 얘가 제일 균등되어 있으니까 작겠죠. 그 다음에 얘가 전원 측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작겠죠. 그 다음에 얘가 15분의 3 얘가 15분의 5니까 얘가 제일 작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분산 손실계수가 손실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왜? 전원 측에 가까이 있으니까 손실이 그만큼 적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단 좋겠죠. 얘보단 좋습니다. 얘보단 좋다 보니까 얘 2분의 1은 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가운데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하가. 그러니까 이 분산 부하율은 똑같습니다. 근데 얘 부분만 손실 개수만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15분의 8하고 15분의 3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하시면 또 맞습니다. 요거는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전압 강화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얼마만큼 쓰고 여기서 얼마만큼 쓰면은 전압이 몇 볼트로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했던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점에서 전력을 공급해 줄 때 전력 손실이 최소가 되겠냐. 여기서 공급해 주는 게 난지 여기서 공급해 주는 게 난지 A에서 공급할 때 B에서 공급할 때 C, D에서 공급할 때 전력 손실이 최소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 겁니다. 요건 이제 마지막에 콘덴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면은 전압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거죠. 약간의 관점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것들은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겠죠. 전압 강화, 전력 손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10점짜리 내지. 배전 손실의 경감 대책. 이거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나오면. 그럼 적전, 콘, 고저, 배변. 전류 밀도의 감소와 평형, 적전, 콘.
콘덴서를 설치하거나, 고압 배전선을 조정하거나, 저압 배전선을 조정하거나, 배전용 변압기를 조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된다고요, 그러죠. 배전전압을 승합하거나, 여기 보시면은, 역류를 개선하거나, 변전소나 변압기를 적정 배치를 하거나, 변압기 손실을 경감하거나, 적정 배전 방식을 채용하거나, 부하의 불평을 발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뭐, 고압 배전선, 저압 배전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고요. 아몰포스 변압기는 방향성 규소 강판이 아닙니다, 아몰포스는. 그래서 철이나 붕소나 규소 같은 게 들어간다는 걸 알고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히스테리 부분이, 시스 곡선에 대한 부분이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몰포스를 물어보게 되면. 변압기 효율은 철선과 동선이 같아지는 부하일 때 최고 효율이 된다. 이거 또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들도 최대 효율. 안에 앞에서 배우셨던 거 그대로, 효율 조건은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계산 방식이니까 동선하고 철선이 같아질 때 효율이 최대겠죠? 이런 것들. 내용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일효율. 효율에도 뭐, 시간에 대한 거, 전일에 대한 거, 뭐, 연간 효율도 있었고, 변압기의 효율이 3가지가 있었죠?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변전시설 용량은 어떻게 되냐? 전등부하, 부하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들, 이런 거 살펴보시라는 얘기죠. 델타 결선일 때하고 V 결선일 때 출력이 몇 프로가 된다? 57.7%로 출력비가 떨어진다. 하지만 이용률은 86.6%다. 왜냐면 2대 가지고 3상을 공급을 해주니까. 근데 얘는 3개 가지고 3분의 루트 3P로 되는 거죠. 57.7%.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3대 운전할 때, 2대 운전할 때 요거 줄어드는 거, 이용률하고 줄어드는 거. 실제로 계산하면 되죠. 이런 것들 앞에서 배웠던 거를 예제로 해가지고 곱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2대밖에 공급을 못 해주니까 500짜리 2대를 가가지고 루트 3배만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만큼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된다. 변전소에 설치된 전압조정 설비를 설명하시오. 근데 전압조정 계통들을 크게 해놨습니다. 발전소, 변전소, 주상변압기, 배전용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컨셉을 한번 그려주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전압조정일 때는. 그 중에서 전압조정을 하기 위한 개념도에서 진상, 지상에 대한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발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동기조상기는 반대라고요. 발전기에 진상운전이면 동기조상기는 저여자운전인데 얘는 지상운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반대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압조정 설비, ULTC, 변압기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부분. 얘는 간접조정식입니다. LDC, 라인 드롭 컴펜세이터. 근데 이런 것들을 이따가 보시면 변압기 전압을 선로의 임피던스 전압 강화만큼 높게 조정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입력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입력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 2차 측에 여기 전압이 나옵니다. 여기 부분이 나오고 요거를 이제 고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전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겠죠? 그럼 임피던스 전압 강한 부분이 여기 또 변동이 되면은 여기 부분에 대한 게 일정하다 보니까 요거를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모선 전압을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요 전압 강화에 따라서. 전압 강화 많이 되면은 우리는 요 편차가 얼마라고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10V만 되게끔 딱 세팅을 해놨는데 얘가 15V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더 올려줘야 되겠죠? 올려줘서 얘 10V를 맞춰주기 위해서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념입니다. 그게 조금 이따가 보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신 프로그램 조정, 이게 시간으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시간으로 타임을 해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낮에는 부하를 쓰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전압을 조정해준다. 얘는 심야, 경부할 시에는 부하들이 적으니까 그때는 전압을 별로 조정을 안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 LDC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피던스 전압 강화 분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LDC는. 임피던스 전압 강화분. 임피던스 전압 강화분이니까 R과 X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을 그려주실 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ULTC, 이따가 사진들 더 보여드릴 겁니다. 온로드 탭 체인저 같은 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탭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 이렇게. SVR은 뭐라고요? 정지역 전압 조정기인데 IVR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SVR은 뭐? 변압기 2차 측 메인에서 조정하는 부분.
모선 전압을 일괄해서 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급전선 조정 방식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요 두 개를 합한 부분 해가지고 SVR은 세 가지 조정 방식이 있다. 요거 알고 계시라고 설명드렸죠.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할 때 뭐냐? 급전선 조정 방식 할 때 그림을 그려주시라고요. 다. 자릿수도 채워주기 편하고 이해시키기 쉽죠. 이렇게 해서 저번까지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거는 이제 그 시중에서 팔고 있는 책입니다. 대한전기협회에서 나온 배전 시스템 공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일부만, 요거는 이제 시중에 있는 책을 만들었던 원고입니다. 원고 파일. 교수님들이 했던 건데 제가 얻어놓은 건데 그냥 PDF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배전계통의 전압관리, 이게 735페이지 중에 제가 찾아놓은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좀 편하게 하려고. SVR 배전계통의 전압 분포는 배전용 변전소의 송출 전압과 고압 선로의 전압 조정 장치, 주상 변압기의 탭, 고저압 선로의 전압 강화, 고압 선로의 구성, 수용가의 부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결정된다. 뭐라고요? 송출 전압. 송출 전압을 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 선로, 배전 선로에 대한 전압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변압기에서 탭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전압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뭐냐? 송출 전압을 조정을 합니다. 예? 송출 전압을 조정하는 게 바로 LDC라는 얘기죠. LDC, 아까 얘기했던.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DC가 뭐라고요? 변압기에서 나가는 이 송출 전압을 조정을 해준다.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그 다음 선로 전압 조정 장치, 이게 이제 SVR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 변압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또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송출 전압 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송출 전압 조정은 뭐라고요? 배전용 변전소의 송출 전압 조정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방식. 그러니까 LDC 방식이 주로 사용되겠다. 프로그램 방식은 뭐라고요? 아까 시간에 따라서 하는 부분. 프로그램 방식은 각 시간대별로 타임 스위치에서 하는 부분이다. LDC 방식은 정해진 전압 조정 요소, 등가 임피던스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전하는 부하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고압 선로의 전압 강화를 보상하여 송출 전압을 조정하는 방식. 그래서 부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자, 이런 식으로 R과 X 값이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주상변압기 탭 조정, 선로 전압 조정 장치. 이게 뭐라고요? SVR. 근데 SVR은 이제 잘은 사용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수용가, 민수 수용가에 갔더니 IVR이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인덕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SVR도 보면 조그만 그냥 변압기입니다. 주상 변압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그냥. 변압기 2차 측에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탭 나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저압선로 전압 강화 배산, 송출 전압 조정.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 조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깨져서 그런데 LDC 조정 방식. LDC하고 프로그램 병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더 상세한 내용들은 다 나와 있는데 이 정도만 하고요. 나중에 배전 쪽은 더, 한전 쪽에 있는 더 좋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디다 줬는지 몰라가지고. 그거는 사진하고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배전 쪽에 대한 OJT 교재들. 여기 보시면은 배전 쪽에 대한 것은 배전 개요. 배전 쪽에 들어가는 설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배전용 변전 설비, 가공 배전 설비, 이런 ABC 설비. 아까 배우셨죠? ABC 설비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정 장비. 지중 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 접속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열화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각종 시험들은 어떻게 하는지. 해적 케이블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력 품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14장의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쪽에는 이런 전력 품질에 대해서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세그가 어떻게 되는지, 인터럽션이 어떻게 되는지, 스웰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주파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제 고주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숙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고주파는 중요합니다. 플리커 중요합니다. 파워 퀄리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플리커 나왔죠? 전력품질 보상장치, 그 다음에 배전 운영 쪽은 넘어가고요. 공급 방식 같은 거 설명하고요. 부하 전력량 이런 것들도 넘어가겠습니다. 부하 관리, 전압 관리, 역률 관리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 전력계통이 지금 수요 관리를 해야 되죠. 내년 초에 또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부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부하율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최대 수요 전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공급 예비력, 이런 예비력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예비력 세 가지가 뭐였죠? 키워드. 예? 예비력 세 가지. 관주경신 말고 또. 예? 설공운대. 설비 예비력, 공급 예비력, 운영 예비력, 대체 예비력. 예비력 하면 그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관주경심은 뭐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 부하 차단할 때 4단계를 해가지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해가지고 400만부터 이제 실시하는 부하 관리의 단계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답안을 못 씁니다, 지금. 역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역률이 보상이 되는지, 얼마만큼 부하를 더 걸 수 있는지, 부하 제어, 전기요금, 현황,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관리제, 또 심야 전력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아까 수요 부하 관리에서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기기에 대한 효율을 계산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전설례 보호협조 뭘 봐주셔야 된다고요? 여기 나와있는 ALTS, AS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전기 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토 섹션 스위치. 얘는 300kW부터 1000kW까지 쓸 수 있는 간이 수전 설비에 대한 보호 방식입니다. AS에서는. 뭐 200A짜리가 있고요. 뭐 800A까지 뭐 사고 전류를 차단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발성배전 쪽에는 나오기는 조금 힘든데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건축전기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10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25점짜리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호협조로 물어보는 거는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리클로저. CB 다음에 리클로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섹셔널 라이저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인 퓨즈 나오고, 이런 부분을 써주시되, ALTS는 이제 수용가 쪽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ALT를 쓰고, 뭐 LBS를 쓴다든가, AS를 쓴다든가, 그런 것들은 수용가 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빈도는 떨어집니다. 고장전류 계산하는 부분. 고장전류 계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퍼센트 임비던스법, 오음법, 단위법,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NDIS 저번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죠. 예? 신배전 정보 시스템. 이건 뭐냐? 지도에 어디에 이제 배전기기가 돼 있는지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력 IT 있죠. 이건 유비쿼터스 해가지고 RFID 나와 있고요. 마이크로, 매크로 그리드 이런 것들. 스카다, 예? 스마트 그리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다가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쭉 가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인데요. 좀 빈도는 떨어지다 보니까 달력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림 나와 있고요.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 지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애자들 그림들. 나중에 보시면 이런 네크가 어떻게 되는지, 애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애자에 대한 볼형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뭐 애자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핀, 형, 장지, 내, 핀애자, 현수애자, 장간애자, 내무애자, 지지애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오시면 바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자꾸 제가 키워드를 자꾸 암기를 해드리게끔 하는 게 그게 나와주셔야지만 답안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핀, 현, 장지, 내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애자장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금그리드 같은 경우 이렇게 정정용량, 예?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쓰시면 됩니다. 변압기가 어떻게 되는지. 변압기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나선형, C형, E형 뭐 이렇게 나옵니다. 권철심이 어떻게 되는지, 적철심이 어떻게 되는지, 내철형이 어떻게 되는지, 외철형이 어떻게 되는지, C형이 어떻게 되는지, E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그림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따가 설명을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가 내철심일까요? 외철심일까요? 예? 내철심입니다. 왜?
철심이 안에 있죠. 내철심입니다. 철심이 바깥에 있고 권선이 안에 있으면 그거는 외철형입니다. 외철형. 그런 식으로. 철심이 내부에 있냐 왜 있냐. C형은 뭐냐? 이렇게 L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철심을 L형으로 만들었냐? E형은 뭐냐면 철심을 E형으로 만듭니다. 왜? 이렇게 삼상을 해야 되니까 E형으로 만들어 놓고요. 밑에 이렇게 하나를 붙입니다. 그럼 E자죠? 그게 E형입니다. 단상 같은 건 어떠냐? L형을 두 개를 붙이면 단상이 되겠죠? 양쪽에 두 개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탭 같은 경우는 이제 5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접지 설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책의 맨 마지막에 접지 쪽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나머지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 케이블 같은 경우, ABC 케이블 보여주시죠? 이렇게 ABC 케이블 1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2번인가. 이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지중, 배정, 개폐기가 어떻게 되는지, 가선을 어떻게 하는지, 케이블 같은 구조 나와 있죠? 도체가 있고요. 여기 내부 반전증층이 있습니다. 절연체가 있고, 외부 반전증층이 있고, 방식층이 있고, 여기 시스선이 있고, 여기 지금 연피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쇳덩어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알루미늄 주름, ELT처럼 주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54 케이블 같은 경우. 근데 22,900 같은 경우는 여기 알루미늄이 안 들어가 있고요. 154 같은 경우 알루미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수트리, 화학트리, 여기 있죠. 이런 그림을 나중에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트리 때. 자, 전수화로 외웠습니다, 저는. 전기트리, 수트리, 화학트리. 예? 화생전열기. 화학적, 생물학적, 전기적, 열적, 기계적. 아니면 전기열화상 외우셔도 되고. 전기적, 기계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열화가 촉진된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요건 이게 뭐였죠? 킥현상. DC를 내압을 걸어가지고 1분당 해가지고 1분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죠? DC 성극비를 계산할 때 이런 그림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케이블에 대한 열화 판단 방법에서 사선 상태에서의 진단 방법, 활선 상태에 대한 진단 방법, 부분방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그림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 전에 한번 들었고요. 이제 성극비는 1분간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두분 알라 전화법, 판델타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해저 케이블도 나와 있는데 넘어가고 이런 정도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봐두시면 NDIS를 한번 지리정보 시스템 그림만 한번 보여드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에 NDIS는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갖다 막 그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이 GIS가 뭐라고요? NDIS. 이 GIS가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가 아니라고요.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예? 그 안에 NDIS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 겁니다, 지금.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장 됐고요. 13장 부분은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이따가 이런 탭 체인저 자료가 OLTC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파일만 이만큼입니다, 지금. 그 중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사진을 몇 개 골라가지고 이따가 그 교재에다 넣어놨습니다. MR 거. 이런 것들, 자료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3장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3장은 한 2번에 나눠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기타 부분 하고, 그 다음 변압기 부분.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